예, 안녕하십니까. 공정안전 관리론의 화학공업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이무철입니다. 저는 화공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 지도사를 가지고 이 공정안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다산 CMS라고 하는 PSM, 공정안전 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S-OIL에서 운전과 관련된 이니셜 스타트업과 관련된 업무를 사회생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대해상 위험관리연구소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위험 진단과 관련된 업무를 한 16년 정도 수행을 하다가 2015년부터 화학물질과 관련된 그런 장애 영향 평가나 PSM과 관련된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습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화학 공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하이드로카본이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운전되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화학 공장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 화학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설비들, 반응기나 아니면 펌프나 아니면 스크라바나 아니면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학 설비와 연결되어 있는 배관과 PSV가 어떤 안전 밸브와 같은 그런 부속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이번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화학 공장의 특성 및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설비의 종류, 어떠한 화학 설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 설비와 관련된 비상조치 관련된 설비나 배관이나 피팅류, 그리고 어떤 가스누출 감지 경보기와 같은 설비에 대해서도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공정의 특성입니다. 여기서는 석유화학 공업에 대해서, 그리고 석유 정제 공업에 대해서, 화학 공장의 특성 및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화학 공장의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화학 공장의 특성과 우리 공정안전 관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공정안전 관리 안에는 화학 설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4조에서 보면 공정안전 관리는 공정안전 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안전운전 계획은 총 9가지가 있는데, 안전운전 지침, 설비점검 유지관리, 작업 허가, 근로자 교육, 협력사 관리, 가동전 점검 변경관리, 자체감사 사고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 안전관리의 규정, 강력한 안전관리 규정이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강력한 안전관리 규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조업체가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그 업종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유나 석유화학이나 불꽃 제조와 같은 7개 업종에 해당이 되거나 총 50개 물질을 하루에 규정 수량 이상 사용하게 되면 PSM을 해라, 공정안전 관리를 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PSM에서 공정안전 관리에서 이 화학공업과 관련된 연관된 항목은 어디냐, 이걸 본다면 공정안전 자료에 있습니다. 공정안전 자료의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가장 먼저 실시가 되는 게 유해 위험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PSM, 공정안전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해 위험 물질의 성상과 관련된 MSDS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4대 명세라고 하는 동력기계, 장치, 배관, 안전밸브라고 하는 4대 명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특성과 관련된 우리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는 공정 개요와 공정 도면, PFD,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도면과 PNID,
파이핑 앤드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도면이 또다시 공정 개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하고, 그리고 소화 설비와 그다음에 내화 구조나, 그리고 그 배출물 처리 설비나 가스 노출 감지 경보기에 대한 내용 등이 공정 안전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짝인 화학 공장의 특성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4대 명세, 장치, 동력, 배관, 안전 밸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가스 노출 감지 경보기, 그리고 개인 보호구와 관련된 보호 장구, 그리고 배출물 처리 설비에 대한 내용을 이번 장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분께서, 다른 교수님께서 추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석유화학 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공업은 크게 석유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과 가공 산업과 최종 제품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석유 산업은 우리가 원유라고 하는,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런 원유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원유 생산국에서 제공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배로 들여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타워라고 하는 증류탑이라고 하는 데다 인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물론 그 전에 가열을 하는 히팅 설비가 있겠죠. 그래서 원유를 끓여서 증유 정제탑에다 인입을 하게 되면 얘 끓는 점에 따라서 이제 끓는 원유가 끓는 점에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액화되는 그런 점이 온도가 있을 겁니다. 이런 액화되는 온도에다가 큰 양동이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양동이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끓어서 증기화된 원유가 빗점에 의해서 올라가다가 자기가 액화되는 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액화돼서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액화되지 않은 라이트 오일 같은 경우, 라이트 가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열교환을 해서 리퀴드화해서 제품화하는 그런 공정이 정유 산업이고요.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을 석유 산업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시면 벙커시나 경유나 등유나 개솔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에 이용하는, 아니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로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C12에서 C20 정도를 우리가 납사라고 하거든요. C라고 하는 건 이제 카본이죠. 카본을 12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걸 납사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가 됩니다. 이 납사를 갖다가 폴리머리제이션하고 아니면 반응하고 분해해서 석유화학 산업에서 기초가 되는 그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폴리에틸렌이나 P나 PP 같은 그런 제품, 그다음에 폴리스티린이나 ABS나 PVC 같은 그런 제품, 그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나 이런 제품, 뭐 이런 그 석유화학의 기초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에서 직접 맞닥뜨려지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그게 보면 플라스틱 가공 산업과 관련된 뭐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섬유나 고무나 페인트나 접착제 이런 것도 석유 산업에서 원료로서 생산된 물질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석유화학 공업에서는 이 오일류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 오일류와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우리가 컴플렉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컴플렉스들이 있는데, 대산이나 온산이나 울산이나 여수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컴플렉스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류나 자동차 부품이나 뭐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쪽에 그 제품으로서 수출해서 우리나라 산업에 큰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이바지하는 그런 제품이 되는 겁니다. 석유 정유 공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원유 생산국에서 유조선을 이용해서
원유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SPM, 싱글 포인트 무어링이라고 하는 원유를 이송하는 그런 설비로 인해서 설비로서 원유 저장 탱크로 원유를 이송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원유는 한 가지 비점이 있는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점이 섞여 있는 다비점 물질이기 때문에 플로팅 루프 탱크라고 하는 그런 탱크 타입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원유는 그 내부에 많은 솔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탈염기에서 솔트를 제거하는 거죠. 탈염기에서 솔트를 제거한 다음에 열교환기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 열교환기의 역할은 뭐냐면 원유를 갖다가 분리를 하려고 하면 가열을 해야 됩니다. 가열을 해야 되는데 바로 히터로 원유를 넣게 되면 큰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차원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원유 탑에 상압 증류 탑에서 생산된 제품의 온도를 이용해서 열교환을 하는 걸 이 열교환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압 증류탑에서 생산된 이런 제품들은 증류탑에서 뜨겁게 해서 반응을 해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것들을 바로 스토리지 탱크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식혀줘야 되는데 이 식히는 역할을 원유와 같이 낮은 온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물질과 같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온도는 떨어뜨리고 이 원유의 온도는 올려서 이 가열기로 보내게 되면, 히터로 보내게 되면 여유율이 엄청나게 세이빙 되겠죠. 그래서 가열기로 보내게 됩니다. 이 가열기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상압 증류탑에 들어가기 위한 온도까지 히팅을 시켜주는, 가열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가열기는 퓨얼가스나 퓨얼 오일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온도로 이제 버닝을 하는 거죠. 버너가 있어서 뜨거운 온도로 가열을 해서 이 원유의 온도를 분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온도까지 상승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열된 원유는 상압 증류탑, 디스틸레이션 타워 또는 프랙셔네이터라고 하는 그런 증류탑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뜨거우니까, 뜨겁기 때문에 이 원유는 비등을 할 겁니다. 비등을 해서 올라갈 거고요. 이 비등을 한 원유는 전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액화되는 지점에 이런 드럼의 형상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각각의 이 드럼에서 액화가 될 거고요. 액화가 된 원유는 이쪽으로 뽑아져서 제품으로 출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상압 증류탑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공정의 특성 및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공정의 특성은 장치산업입니다. 장치산업은 기술 집약적이고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을 작업자가 인력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동제어 시스템이 반영이 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설계하고 운전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중요성은 이러한 장치 산업 안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하이드로카본, 그런 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누출이나 폭발 사고가 나면 중대 산업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취급하기 때문에 누출이 되게 되면 화재 폭발과 같은, 그리고 만약에 독성이 있다 그러면 디스퍼션 돼서 인명에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커다란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 공정은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PSM, 공정안전관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화학 공장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시비어리티라고 하는 사고 결과하고요. 프리퀀시라고 하는 사고 빈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커시커스인 그 피해 심도도 높고 프리퀀시인 빈도도 높고, 그러니까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면서 피해 크기도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겠죠. 예방 불가입니다.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조건이라면, 그렇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게, 어느 쪽으로 관리 포인트를 놔두는 게 가장 안전할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심도도 가장 낮고, 사고는 정말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 발생 빈도도 낮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도 작은 이런 부분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모든 위험 관리는 이 부분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하이드로카본을 고압으로 가열하는 공정이 어떤 석유화학 산업인데, 거기서 이렇게 낮은 위험도를 관리하는 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결과와 발생 빈도에 따른 화학 공장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의 전가라고 하는, 리스크 트랜스퍼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고가 났을 때 정말로 큰 피해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석유화학 산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위험의 최소화 중대산업사고라고 하는 이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모든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3번에 대한 항목이고요. 이 산업재해 위험의 최소화 관련된 부분도 위험의 전가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 빈도를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로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나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시행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캡티브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회사마다 보험을 들고 싶지 않은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듀폰 같이 우리는 사고 날 거와 같은 그런 위험한 산업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자본 갖고 모든 걸 다 커버하겠다. 이걸 갖다 캡티브 인슈어런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사고가 나서 심도가 큰 부분은 캡티브 인슈어런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고는 좀 다발성으로 나는데 사고 크기가 좀 어느 정도로 허용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그 경우에만 이제 자기의 어떤 자본을 갖고 보험료로 지급하지 않고 우리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부분을 우리 자본으로 커버하겠다.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화학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와 반응장치의 종류, 믹서와 같은 혼합장치, 디슬레이션 타워 같은 증류 및 증발장치, 익스체인저와 같은 열교환기, 건조기, 그리고 유체 이송 배관이나 컴프레서, 이런 설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설비는 화합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반응 또는 혼합, 분리, 저장, 계량, 열교환, 성형 또는 가공, 분체 취급, 이송 또는 압축 등에 필요한 장치, 기계기구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속 설비는 배관이나 개장이나 PSV와 같은 안전 장치나 플라스텍 같은 배출물 처리 설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제 안전보건 규칙이죠.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종류는 먼저 화학 설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반응기나 혼합조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반응 또는 혼합 장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장치이겠죠. 반응물이 들어와서 가열을 해서 이 반응물로부터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그런 설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서는 증류탑이나 흡수탑이나 추출탑과 같은 분리장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반응기에서 생성된 그런 제품들을 증류탑으로 보내서 각각의 물성별로 분리하는 그런 분리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답원은 저장 탱크나 계량 탱크나 호퍼나 사일로 등과 같이 생산된 화학물질을 저장하고 계량하는 그런 설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라버는 응축기나 냉각기나 가열기나 증발기와 같이 열교환기들이죠. 이 설비들은 열을 가하거나 흡열을 하거나 이러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설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버는 히터류죠. 히터류는 버너로서 버닝을 해서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그런 설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버는 캘린더나 혼합기나 발포기나 압출기 등과 같이 생산된 화학 제품을 가공하는 그런 설비류가 되겠습니다. 4번은 분쇄기나 분체 분리기, 용융기 등과 같이 분체, 파우더 형태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치이다. 5번은 크리스탈라이저 같이 결정조, 유동탑, 탈습기, 건조기 등과 같이 분체 화학물질을 분리하는 그런 장치에 해당이 되고요. 자본은 어떤 이제 힘을 주는 그런 설비들이죠. 펌프, 압축기, 이젝터 등의 화학물질을 이송 또는 압축하는 설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펌프하고 압축기는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이젝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젝터는 아스피레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물질을 이송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즐을 주고요. 이쪽에서 이제 제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 제품을 끌어당기는 스팀이나 아니면 그런 유속이 높은 그런 물질을 투여해서 이쪽에 있는 물질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물질을 이 힘에 의해서 아스피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빨아들여서 이송하는 그런 장치가 이젝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이제 화학 설비의 부속 설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설비는 화학 설비와 연결돼서 화학 설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서포트하는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보는 배관, 밸브, 파이프, 부속류 등과 같이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이다. 화학 설비가 있으면 이 설비만 가지고 생산된 제품을 이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화학물질들이 이송하는 관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버는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인디케이팅하거나 레코딩하는 그런 자동 제어 관련된 설비이다. 어떠한 물질을 얼마만큼, 어떠한 온도, 어떠한 압력에서 이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제어 관련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만약에 이 화학 설비에서 런어웨이 리액션 같은 반응 폭주가 일어나거나 주변에서 화재가 나서 복사열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과합이 발생할 경우에 그 과합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화학 설비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화학 설비가 터지지 않도록, 폭발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그런 설비가 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합이 발생했을 때 과합을 제거하는 안전 밸브, 안전판, 셧오프 밸브와 같은 긴급 차단 또는 방출 밸브, 이거와 같은 비상조치 관련 설비가 답원이다. 아주 중요한 설비죠. 이 안전설비와 관련된, 이 비상조치와 관련된 설비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이머전시가 발생했을 때 큰 사고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설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버는 가스누출 감지 경보 관련 설비, 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
그냥 놔두게 되면 큰 사고로 이루어지죠. 빠르게 감지해서 신속하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 설비가 라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번은 세정기나 응축기나 벤트스택이나 플레어스택과 같은 팩게스 처리 설비. 우리가 PSV나 럽처 디스크, 파열판 같은 것들이 터지게 되면 그 터진 물질들이 대기로 방출될 경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져서 방출된 물질을 처리하는 설비가 팩가스 처리 설비다. 그래서 큰 석유화학 공장의 공장장님들은 출근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플라스틱의 불꽃입니다. 이 불꽃이 잘 붙어 있나. 왜냐하면 이게 불꽃이 붙어 있지 않게 되면 PSV나 럽처가 터졌을 때 연소되지 않은 그런 물질이 방출되면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설비입니다. 바버는 사이클론이나 백필터, 전기 집진기 등과 같이 분진 처리 설비. 이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회전을 주면서 가벼운 건 위로 뜨고 무거운 건 밑으로 가라앉게 해서 분진을 제거하는 걸 사이클론이라고 하고요. 이 백필터는 그 필터 다음에 다운스트림에 이제 백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모여져 있는 분진들을 처리하는 게 백필터고, 이 전기 집진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큰 사각통에다가 판을 놓습니다. 판을 놓는데 하나는 음극판이고 하나는 양극판입니다. 그래서 분진이 들어갔을 때 양의 성질에 있는 것들은 음극판에 분진이 다 붙을 거고요. 음의 성질에 있는 것들은 양극판에 다 붙을 거잖아요. 이러면서 분진을 제거하는. 그리고 이 판에 붙어 있는 더스트들은 일정하게 이 판을 계속 쳐주게 됩니다. 래퍼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시간을 쳐주면서 이 붙어 있는 분진을 떨어뜨려서 제거하는 분진 처리 설비가 전기 집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번은 감옥부터 감옥까지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해서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뭐 어떤 브레이커나 이런 것, 이제 MCC 브레이커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는 정전기 제거 장치, 긴급 샤워 설비 등과 같이 안전 관련 설비가 부속 설비에 해당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수화학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화학 설비는 안전보건규칙 273조 계측 장치 등의 설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설비를 특수화학 설비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에는 온도계나 유량계나 압력계 등 계측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 특수화학 설비가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큰 피해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수화학 설비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화학 설비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발열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반응 장치를 특수화학 설비라고 하고요. 정류, 증류, 증발, 추출 등의 분리를 하는 그런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이런 설비들은 왜 위험하냐면 이런 설비들이 누출이 되게 되면 점화원만 있으면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설비가 되는 거죠. 반응 폭주, 우리가 런어웨이 리액션이라고 하는 반응 폭주 등과 같이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해서 위험물질 누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설비, 그리고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으로 980kPa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그리고 히터나 가열기, 이런 것들을 특수화학 설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특수화학 설비는 위험하기 때문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7개 업종과 50만 개 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PSM 제출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크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는 업종 대상하고 설비 대상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업종 대상은 총 13개
업종으로 기준하고 있고요. 설비는 총 5개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업종은 금속 가공 제품 제조, 비금속, 기타 기계 장비 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식료품, 고무 제품, 목재, 기타 제품 제조, 그다음에 1차 금속 제조, 가구 제조,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 반도체 제조, 전자부품 제조,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비 대상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해로 화학 설비, 특수 화학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화학 설비는 특수 화학 설비다. 그리고 건조 설비, 용접 장치, 국소 배기에 해당되는 5번의 항목. 이런 설비들을 운영하고 있다면 유해기업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이 돼서 산업안전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PSM 사업장에서 이 유해기업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그런 설비나 업종이 있다면 PSM을 하게 되면 PSM으로서 유해기업 방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SM이 더 높은 단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응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응하는 물질 원료들이 그 안에서 목적하는 화합물로 전환하도록 제작된 용기를 반응장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응장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배치 타입 반응기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반응장치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흐름식하고 그 회분식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회분식을 예로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피드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지테이터에 의해서 교반을 하게 되면 이제 제품이 생산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온도를 주거나 아니면 이 반응 장치가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 뜨겁게 반응하는 온도를 식혀주는 쿨링 워터가 메이크업 되는 거죠. 쿨링 워터가 서플라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쪽에서 예를 든 거는 발열 반응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지테이팅을 해서 반응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쿨링 워터가 이 자켓으로 들어가서 이 반응기 온도를 식혀주고 여기서 가열된 쿨링 워터는 이쪽으로 나가거나 일부는 환류해서 리커버리해서 다시 메이크업 되는 쿨링 워터랑 만나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밸브는 컨트롤 밸브입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이 반응기의 온도를 갖다가 200도씨다 라고 세팅을 해주면 이 200도씨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차가운 쿨링 소스가 들어와서 이 반응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제어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장치의 종류는 첫 번째 이제 조작 방법에 의한 분류를 보시면 회분식, 어떤 반응기 안에다 물질을 다 넣어서 에지테이팅해서 만드는 회분식 반응기가 있고요. 반회분식은 똑같이 회분식 반응기에 넣은 걸 갖다가 하부에서 펌핑해서 다른 반응기로 넣는 그걸 반회분식 반응기라고 하고요. 연속식은 물질이 반응기로 들어가서 흘러가면서 반응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조작 방법에 의한 반응기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에 의한 분류 방식은 우선 교반조용 반응기는 이 교반조 안에다가 여러 가지 물질을 투입한 다음에 교반기로 에지테이터로 혼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반응기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반응기 타입 중에서 교반조용 반응기하고 타평 반응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타평 반응기는 서 있는 반응기인데 여기 안에다가 충진물이 들어가는 거죠. 크게 보면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 자기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반응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을 충진시켜서 제품을 반응하게 해서 생산하는 그런 타평 반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동층형 반응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유동층형 반응기는 타평 반응기에 있는 촉매하고 동일한 촉매가 들어가는데요. 이 촉매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반응을 도와주고 한 번 움직인 촉매는 다시 회수해서 재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 유동층형 반응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반응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교반조형 반응기하고 타평 반응기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반응기에 대한 안전 및 부속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기는 교반 장치가 있고요. 교반 장치는 반응을 빠르게 하는, 반응을 도와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측 제어 장치, 온도와 유량과 압력과 레벨과 컴포지션과 같은 조성을 측정하는 계측 제어 장치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출이 되거나 반응 폭주가 일어나게 되면 원료를 긴급 차단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차단하는 그런 긴급 차단 설비, 우리가 XV라고 하죠. 셧오프 밸브라고 하는 그런 긴급 차단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 및 제품 등의 인렛하고 아웃렛, 입출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교반식, 회부식 반응기의 경우에 제품을 투입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반응기, 서 있는 반응기에다가 촉매 등 물질을 투입하는 그런 투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과압을 배출하는 안전 밸브나 파이프판 같은 압력 방출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압력 방출 장치로 인해서도 압력이 해소되지가 않으면 새로운 이너트 가스를 넣어서 반응 자체를 어떤 죽여버리는 불활성 가스 주입 장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혼합 장치입니다. 혼합 장치는 두 개 내지 수종의 물질을 섞어서 균일한 제품을 만들거나 물질 사이에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나 열 전달, 결정의 용해 등을 촉진시키는 모든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교반 장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각종 교반 날개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날개형과 프로펠러형과 터빈형으로 구분해서 혼합 장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나 이런 날개에 의해서 혼합한 물질이 바로 반응기 벽에 부딪히면은 반응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 효율을 좋게 위해서 배프를 방해판을 설치해서 원하고자 하는 반응을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증류 및 증발 장치입니다. 증류는 비등점의 차이가 있는 준일상의 액체 혼합 물질을 가열하거나 기화시켜서 각 성분 또는 열이나 몇 가지의 유분으로 분리하는 그런 분리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를 개솔린이나 등유나 연료유나 윤활유 등으로 분리하는 그런 장치를 가장 크게 우리가 증류장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 방법은 원유를 상압증류탑에서 가열해서 히터에서 먼저 가열해서 상압증류탑으로 넣거나 상압증류탑 자체에 리보일러가 있거나 이런 형태로 원유를 가열해서 보다 휘발성이 큰 물질은 저온에서 기화해서 증기화되고 이 증기를 모아서 응축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장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류 및 증발 장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증류는 가열된 원유가 들어와서 비점에 따라서 액화되는 점에 의해서 액화돼서 각각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만든 게 어떤 우리가 상압증류탑 또는 프랙셔네이터라고 하는 디스틸레이션 타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제품이 완벽하게 개솔린이냐 등유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또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제품을 한 번 더 분류하는 게 컬럼입니다. 이 컬럼은 딱 두 가지 물질만 분류해냅니다. 탑하고 바텀만. 이 컬럼은 이 안에다가 이 트레이라고 하는 분리장치를 충분히 충전해서 정확하게 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물질을 분류해서 순수한 수율을 아주 높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장치가 컬럼이다. 이 증류에 대한 그 상압 증류 장치는 사이드 코트에서 이 옆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게 하는 게 상압 증류 장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압중류장치는 옆쪽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는 걸 상압중류장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컬럼은 탑하고 바텀에서 딱 두 가지 물질만 추출해내는 게 컬럼이다. 이렇게 두 가지 타워의 특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류탑은 기획의 접촉과 혼합을 크게 하고 분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탑 내부에 여러 개의 다공판이나 트레이나 이런 장치를 설치하거나 충진물을 채워 넣어서 분리 효율을 좋게 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충진물의 형태에는 패킹하고 트레이가 있는데요. 이 패킹이라고 하는 건 철판을 꾸겨 넣은 그런 형상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트레이라고 하는 건 버블캡 트레이가 가장 대표적인 트레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캡 모양의 장치가 있어서 이 캡을 뚫고 나오게 되면 이제 버블이 형성돼서 그 버블을 뚫고 올라가는 베이퍼만 분리를 못하는 거고, 이 버블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리퀴드는 전부 다 그 비등점에서 잡아서 제품을 분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패킹의 형태인데요. 이 패킹의 형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판을 꾸겨서 넣는 그런 장치인데, 여기서 꾸겨서 넣는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각도에 따라서 수율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검증받은 그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거의 다 수입품이겠죠. 증류탑의 주변 장치로는 증류탑에 온도를 주는 리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증류탑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 온도를 제어하는 냉각기, 그다음에 리플럭스하는 증류탑에서 생산된 물질을 다시 한번 환류해서 한 번 더 분류하는 리플럭스 시스템, 그리고 증류탑에 있는 어떤 충진물들이 섞여서 다른 장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데미스터라고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증류탑의 주변 장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부에 있는 게 M이라고 하는 게 리보일러의 형태고요. 상부에 있는 I라고 하는 것들은 증류탑에서 생산된 리퀴드화 되지 않는 베이퍼를 리퀴드화하기 위한 열교환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라고 하는 거는 데미스터입니다. 만약에 증류탑의 충전 물질들이 탈락이 될 경우에는 그 탈락된 부속품들이 배관을 타고 다른 장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증발 장치입니다.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묽은 소용액을 가열해서 물을 증발 또는 농축시키는 그런 조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증발 장치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수증기 자켓이 달린 증발기의 형태와 그리고 수평관형 증발기, 수직관형 증발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자켓 형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치의 옆에다가 어떤 외투죠, 자켓이. 그런 자켓을 달아서 그 안쪽에다가 쿨링 소스나 아니면 히팅 소스를 넣어서 증발하거나 쿨링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설비를 부착합니다. 다중효율 증발기의 형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증발관에서 발생한 증기를 다시 리플럭스해서 이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는 저희가 익스체인저라고 하는데 고온 유체의 열이 저온 유체로 전달되게 하는 열교환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장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열교환기의 형태가 요 다관통형 열교환기다, 쉘 앤 튜브 타입 열교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쉘 앤 튜브 타입 열교환기에는 이쪽이 튜브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쉘 타입입니다. 쉘 타입에서는 쉘 타입 쪽에서 들어가는 물질은 이 쉘만 이렇게 쭉 차게 됩니다. 그리고 튜브 타입, 관 쪽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간 물질이 이 관을 따라서 쭉 이동한 다음에 이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쉘에서
쉘에서 튜브 타입에 있는 물질하고 쉘로 들어오는 물질하고 열 교환을 해서 어떤 물질은 열을 얻고 어떤 물질은 열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열 교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쉘 안에 있는 튜브에서 피놀이 생기거나 아니면 쉘 안에 있는 튜브가 파열이 되게 된다 그러면 튜브에 있는 물질하고 쉘에 있는 물질은 틀리거든요. 같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도 틀리고요. 이 물질이 누출되면서 엄청나게 큰 이제 팽창이나 아니면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쉘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약에 반응을 하거나 온도 차이가 큰 물질이다 그러면 쉘에다가 PSV를 답니다. 그래서 쉘에 과압이 차게 되면 이 과압을 배출하는 열교환기에 설치하는 PSV가 이제 이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케틀형 열교환기라고 해서 보통 스팀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형태의 열교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형 열교환기. 판의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열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냉각탑입니다. 이 냉각탑은 냉각수 대신에 공기를 냉각 매체로 이용해서 강제 통풍시켜서 내부 유체를 냉각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쿨링타워라고 많이 보셨잖아요. 얘 그 시스템은 뭐냐면 아까 보셨던 열교환기가 이 형태입니다. 이 열교환기에서 열을 받은 쿨링워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쿨링타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쿨링타워 상부에서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뿌려주면 대기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가면서요. 이 물을 식혀주는 거죠. 그러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면 하부에 물이 고일 거고요. 이 고인 물을 다시 서플라이 펌프에 의해서 쿨링워터 서플라이를 시켜서 공정지역으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쿨링타워다. 공기 냉각식 방법의 쿨링타워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건조 설비입니다. 건조 설비는 원재료에 있는 물이나 유기용제 등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조 설비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상자형, 터널형, 회전, 진동, 유동층, 드럼형 건조기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펌프입니다. 펌프는 동력을 사용해서 물이나 유체를 이동시키는, 압력을 변화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동력 기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심형 펌프, 회전을 줘서 동력을 주는 센트리퓨거이라고 하는 원심형 펌프가 있고, 용적을 줘서 그만큼의 용적을 밀어내는 레시프로케이팅이라고 하는 용적형 펌프,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 용적형 펌프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용적을 토출하지 못하도록 토출 측에 차단 밸브가 있다면 그 차단 밸브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동하게 되면 그 펌프가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설비에서는 용적형 펌프를 아주 중요한 설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 이송 및 압축 설비 중에서 기체 이송 설비에는 팬하고 송풍기하고 압축기가 있는데요. 이 팬하고 송풍기하고 압축기를 구분하는 구분 방법은 이송 압력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은 1000mm H2O 미만의 압력이고요. 불러오는 송풍기는 1000mm에서 1kg 미만이고요. 컴프레서는 1kg 이상이다. 이렇게 압력으로서 팬하고 송풍기하고 압축기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입니다.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는 비상조치 관련 설비, 배관의 피팅류, 밸브류, 압력계, 유량계, 가스누출 감지 경보기, 배출물 처리 설비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 밸브입니다. 안전 밸브는 설비나 배관의 압력이 설정 압력, 세팅 프레셔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동해서 내부 압력을 분출하면서 그 설비를 보호하는 그런 설비가 안전 밸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밸브 설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안전밸브는 압력용기는 안전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렇지만 안찌름이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이제 압력용기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안찌름이 150mm 이하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과압이 생겨서 터지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는 입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압력용기 중에서 관형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해서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쉘 사이드에다가 PS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튜브에서 파열된 물질이 쉘과 섞이면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PSV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3번은 이거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동력기계는 회전형하고 용접형이 있는데 용접형이 정변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용접을 가지고 이 용접만큼 토출해내는, 예를 들어서 피스톤 펌프나 플런저 펌프나 다이아프람 펌프나 기어 펌프나 이런 것들이 정변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토출 측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토출 측에 차단 밸브가 없으면 과압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밸브에 설치 의무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은 배관인데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서 차단되어서 대기 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해서 파열될 우려가 있는 그런 것으로 한정한다. 배관이 그냥 쭉 설치되어 있는 거에는 안전 밸브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관이 5개에 있어서 태양열의 복사열을 받을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배관 사이에 밸브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서 이 밸브들이 잠기게 됐을 경우에 이 밸브하고 밸브 사이에 있는 배관이 과열돼서 팽창돼서 터질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만 안전 밸브를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이 안전 밸브는 서멀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열팽창에 의한 그 과압만큼만 차단하는 소요 방출 압력이 좀 작은 PSV를 설치해도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5번에는 그 밖의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 MAWP라고 하는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PSV를 설치해라 라고 법에서, 안전보건 규칙이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열판입니다. 파열판은 밀폐된 압력용기나 화학 설비 등이 설정 압력 이상으로 급격하게 압력이 상승하면 파단하면서 이 막이 깨지는 거죠. 막이 부셔지면서 압력을 토출하는 그런 설비를 파열판, 럽처 디스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열판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규칙 262조에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열판은 반응 폭죽, 런어웨이 리액션과 같이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라. 급성독성 물질, 이 급성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장치의 경우에 급성독성 물질이 누출이 되게 되면 작업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파열판을 설치해라. 그리고 운전 중에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이 돼서 안전 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라. 어떤 얘기냐면 점성이 되게 높거나 급성독성 물질이 있거나 코로시브한 부식성이 큰 물질들은 PSV, 안전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약간씩 누출돼서 PSV의 스프링 쪽으로 물질이 누출돼서 누적되게 되면 PSV가 세팅 프레시가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라. 그런 규정이고요. 안전보건규칙 263조에서는 안전 밸브하고 파열판을 직렬로 설치해라. 파열판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 밸브를 설치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업주는 급성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 설비 또는 그 부속 설비의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프레셔 인디케이터,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 알람을 설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파열판이 작동하면 바로 대기로 빠지지 말고 PSV가 한 번 더 막아지고 그 사이에 압력을 인지하는 인지장치, 인디케이터를 넣어서 압력 지시계를 넣어서 바로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성독성 물질이란 뭐냐?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급성독성 물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구독성하고 경피독성하고 흡입독성이 있습니다. 이 급성독성 물질이라는 것들은 누출이 되게 되면 실험동물의 50%가 사망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장치에는 파열판을 설치하고 만약에 많이 누출될 위험이 있으면 징전로 설치해라, PSV까지.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파열판의 특징은 압력 방출 속도가 빠르고 분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압력을 다운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높은 점성의 슬러리나 불식성 유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물질과 내식성이 있는 물질을 쓰게 되면 충분히 적응성이 있죠. 그리고 파열 압력 이하에서는 설정된 파열 압력 이하에서 파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팅 프레셔 미만에서도 어떤 파열판의 상태에 따라서는 파열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번 작동하면 재사용할 수가 없다. 그 파열판이 이제 파손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통기 설비는 브리더 밸브라고 하는 그런 설비고요. 탱크 상부에 설치해서 탱크가 과압이 발생했을 때 PSV하고는 틀리게요. 과압이 발생했을 때 과압을 대기로 분출하는 그런 설비가 통기 설비 또는 브리더 밸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기 설비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용기에 통기관 및 통기 밸브입니다. 끝단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해서 보통 이제 100도 F, 37.8도C, 우리나라는 38도C라고 하는데 그 온도 이하의 인화점을 갖는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휘발성이 높아 증발 손실이 많고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액체 저장 탱크에 브리더 밸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머전시 벤트, 긴급 방출은 정상 운전 시에는 닫혀 있다가 저장 탱크 주위에 외부 화재가 나서 엄청나게 큰 복사열이 미칠 경우에는 급격하게 얼려서 과압을 배출하는 설비가 이머전시 벤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갑 방사항공의 경우에는 건물 또는 건조로 또는 분체, 파우더 저장 설비 등에 설치하는 압력 방출 장치인데요. 이 설비는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하나의 면적이 그대로 열려서 압력을 방출하는, 큰 압력을 방출하는 그런 압력 방출 장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염 방지기는 소자식 화염 방지기하고 액봉식 화염 방지기가 있는데요. 화염 방지기의 역할은 외부로 그 증기를 방출하거나 탱크 내로 외기를 흡입하는 부분에 설치해서 불꽃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설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화염 방지기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 규칙 26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염 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 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 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화염 방지 기능이 있는 브리더 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저장하는 물질의 인화점이 섭씨 38도C 이상 60도C 이하, 보통 이제 100도 F 기준을 하거든요. 화씨로 하면 이 인화점이 섭씨 38도에서 60도C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 취급할 때에는 화염 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 방지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플레임 어레스터는 섭씨 38도씨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물질을 그런 저장하는 탱크에는 화염 방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화점이 100도 F 미만, 38도 미만인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 상부에는 화염 방지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안전보건규칙 269조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염 방지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화염 방지기 몸통 안에 화염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염 소자가 바깥이나 내부에서 발생한 불꽃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냉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꽃을 차단하는 그런 설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팀 트랩입니다. 다음은 스팀 트랩은 증기 배관 내 만약에 액체가 생성된다 그러면 그 콘덴세이트 된 액체가 증기 배관으로 가게 되면 햄머링이나 워터 햄머링이나 이런 그 안 좋은 현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스팀 배관에서 생성된 콘덴세이트를 갖다 제거하는 설비가 스팀 트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 및 피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이음과 게스켓. 그러니까 관이음은 관과 관을 연결하는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스켓은 관과 관을 연결하는 플랜지 사이에 끼워서 밀착시켜서 유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 부속 설비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가 있고요. 어떤 배관 사이즈를 줄이거나 키우는 리듀서가 있고 십자 형태로 그 배관을 분리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그 배관을 구부리는 엘보우, 그다음에 리듀싱 엘보우, 구부리면서 배관의 사이즈를 줄이는 아니면 사이즈를 좀 더 키우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45도, 그다음에 리듀싱 엘보우 이런 형태의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플링,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커플링이 있고요. 니플 부싱, 그다음에 캡, 그 배관의 엔드 포인트를 막는 거죠. 차단하는 거죠. 플러그하고 캡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에 따른 관 부속품의 사용에서 보면 관로를 연결할 때 하고 관로의 방향을 변경할 때 하고 지름을 변경할 때 하고 가지관을 설치할 때 하고 유로를 차단할 때 하고 유량을 조절할 때 그런 용도에 따라서 플랜이나 엘보우나 리듀서나 T나 플러그나 밸브 등을 사용해서 설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밸브의 형상에 대해서 보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게이트 밸브 형태입니다. 이 게이트 밸브는 닫히거나 열거나 유량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풀 오픈, 풀 클로즈. 이 밸브로 유량 조절을 하게 되면 이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파손되는 그런 형태의 밸브입니다. 이 게이트 밸브는 오로지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 밸브는 이제 글로브 밸브입니다. 이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 밸브인 거죠. 이 글로브 밸브는 열리는 간격이 작기 때문에 압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량 조절이 가능한 밸브이고요. 체크 밸브입니다.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닫히면서 유량이 흘러가지가 않죠.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하는 체크 밸브. 볼 밸브입니다. 볼의 형태가 밸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유량을 제어하는 그런 밸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밸브입니다. 컨트롤 밸브는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인데요. DCS라고 하는 Distributed Control System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원방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공정을 제어하는 그런 제어실에서 펑션을 주게 되면 이 밸브를 열고 닫혀서 공정을 제어하는 그런 모든 밸브를 컨트롤 밸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컨트롤 밸브는 밸브의 열고 닫음을 관장하는 액추에이터하고 그리고 이 밸브의 시그널과 에어 압력의 인입구인 포지셔너하고 그리고 밸브의 온오프를 관장하는 밸브 바디 이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압력계입니다. 압력계는 이제 1차 압력계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압력과 힘의 물리적 관계로부터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압력계가 1차 압력계입니다. 액주식 압력계하고 U자간 압력계, 단관식, 경사관식 압력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압력계는 탄성이나 정기적 변화나
물질 변화 등을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그런 압력계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브로동식 압력계가 있죠. 그 다음에 벨로브식, 다이아프람식, 전기 저항, 피에조미터 이런 압력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량계입니다. 유량계 또한 직접식, 유체의 부피나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직접식이 있고요. 가별류, 그러니까 간접식으로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과 관련이 있는, 관계가 있는 다른 양을 측정해서 유량을 구하는 그런 유량계가 있습니다. 간접식 유량계에는 차압식 유량계하고요, 면적식 유량계가 있습니다.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물질의 가스를 감지해서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고요. 피해를, 만약에 인화성 물질이, 유해 위험 물질이 누출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 대상을 보면, 가연성 물질하고 독성 물질에 대해서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적 규정은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 규칙, 그다음에 독성 물질과 관련되는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와 관련된 그런 안전보건 규칙에 의해서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연성 가스 감지기의 누출 경보값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가연성 가스 감지기의 누출 경보값은 폭발 하한의 25% 이하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이 폭발 하한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쪽이 증기의 농도입니다. 이쪽이 이제 온도이고요. 그리고 모든 물질은 포화 증기압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 증기압선도의 왼쪽에서는 액적이나 미스트 같이 불이 붙지 않는 상태이고요. 이 포화 증기압선도의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베이퍼가 되는 거죠. 모든 화재는 기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갖다가 비이커에 넣고 알코올 램프를 끓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천천히 증기의 농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점화원을 됐을 때 최초로 불이 붙는 온도가 생길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인화점에서의 이 증기의 농도가 폭발 하한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는 연소의 3요소가 다 붙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점화원을 댔고요. 이그니션 소스가 있었고요. 피얼, 이 농도가 있었죠. 가연성 물질의 농도가 있었고, 옥시전, 조연성 가스인 산소가 다 붙었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농도가 점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농도가 생성이 됐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가연성 가스 감지기는 그럼 이 농도에서 작동을 해야 되느냐? 너무 늦죠. 이 폭발 하한에서 가연성 가스 감지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점화원만 있으면 터져버리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 감지기는 언제 작동해야 되느냐? 이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에서 작동하라는 게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톨루엔의 폭발 하한계가 4.1입니다. 그럴 경우에 톨루엔 물질을 취급하는 지역의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경보 설정 값은 1%에 작동을 해야 되겠죠. 25% 이하니까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성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경보 설정 값입니다. 독성가스 누출 감지기는 허용 농도 이하에서 작동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용 농도는 뭐냐면 1일 8시간 동안 누출되어도 괜찮은 농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허용 농도인 TWA를 넘어서면 급성독성과 같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겠죠. 그 농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허용 농도까지의 농도에 도달하면 경보를 발해라. 그래서 빨리 누출된 지점이 어디 있는지 찾고 차단해라.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허용 농도와 관련된 노출 기준에는 크게 보면 이 TWA, 독성가스 누출 감지기의 경보 설정 값에 해당되는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하는 1일 8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괜찮은 농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STL, Short Term Exposure Limit라고 하는
단시간 농도, 실린값, 한 번이라도 이 농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실린값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노출 기준들은 이 농도를 넘어섰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실험 동물의 50%가 죽거나 그런 위험한 농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농도를 넘어서게 되면 안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도 이하에서 관리를 해라. 그리고 TWA 이하에서 독성가스 감지기의 경보 설정 값을 설정해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배출물 처리 설비입니다. 플레어 스택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 중에 안전 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된 기체 및 액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아주 중요한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기준은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고요. 안전 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하거나 흡수하거나 세정하거나 포집하거나 또는 리커버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레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PSB나 럽체가 터져서 토출되는 그런 물질들이 노가웃 드럼이라고 하는 드럼에 고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베이퍼 상태만 다시 끄집어 올려서 밀봉 드럼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리퀴드는 다시 리커버리해서 공정으로 다시 보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밀봉 드럼에서는 다시 베이퍼 상태의 물질을 플레어 스택으로 보내서 이 버너 팁에서 불꽃이 계속 타고 있거든요. 태워버리는 거죠. 완전 연소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불완전 연소돼서 리퀴드가 액체가 막 이렇게 떨어지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어 시스템은 안전 거리를 20m 이상 두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플레어 시스템이다. 학습평가입니다. 먼저 1번 문제는 화학공장의 특성인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화학공장은 장치산업이다. 설비 시스템이 복잡하다. 중대산업사고 위험이 있다. 설비 파손 시에 설비의 복구기간이 매우 길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의 정답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공장은 장치산업이 맞고요. 설비 시스템이 DCS라고 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카본의 그 인벤토리 양이 많기 때문에,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설비에 대한 복구 기간이 매우 길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사고 결과와 발생 빈도에 따른 화학 공정의 위험 관리의 접근 방법을 모두 선택하시오. 예시는 1번은 위험의 회피, 2번은 위험의 감수, 3번은 위험의 최소화, 4번은 위험의 전가인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3번과 4번이 화학 공정의 리스크 어세스먼트 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학 공장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너무 크게 나면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빈도가 크거나 심도가 크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을 보험에 트랜스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반응 장치를 조작 방법에 의해서 분류하는 경우에 조작 방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회분식 반응기, 2번은 반회분식 반응기, 3번은 탑형 반응기, 4번은 연속 반응기인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크게 보면 조작 방법은 배치 타입하고 반 배치 타입하고 컨티뉴어스는 흐름식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3번은 반응기 구조에 따른 종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화학 설비의 부속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시는 1번은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2번은 비상조치 관련 설비, 3번은 분진 처리 설비, 4번은 화학물질 저장 또는 계량 설비라고 예시를 주고 있는데요.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은 화학물질 저장 또는 계량 설비는 부속 설비가 아니라 메인 설비가 되는 거죠. 예. 5번 문제입니다. 기체 이송 설비인 압축기, 컴프레서의 이송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예시는 1번 1000mm H2 미만, 2번 1000mm H2에서 2kg 미만, 3번 1kg 이상, 4번 2kg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팬과 송풍기와 압축기의 구분이 우리가 이송 압력으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이제 압축기, 컴프레서에 대한 규정은 1kg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이제 학습 평가를 마치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서머리하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 정리, 서머리입니다. 먼저 1번, 반응 장치의 조작 방법에 대한 그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회분식하고 반회분식하고 연속식 반응 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분식은 하나의 큰 용기 안에 반응이 필요한 물질을 맨홀로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애지테이팅, 교반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회분식 반응기, 우리가 보통 배치 타입 반응기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회분식은 배치 타입으로 생산한 제품을 일반적인 회분식 반응기는 거기서 반응이 끝나고 나서 맨홀을 열어서 생산된 제품을 처리하는데, 반회분식은 펌프를 사용해서 2차적으로 다음 반응기로 이동해서 회분식이 연속식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속식은 반응기 안에 촉매나 이런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 충전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이드 커트로 수소나 이런 물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반응을 시켜서 생산된 제품이 상압중류나 아니면 컬럼이나 아니면 프랙셔네이터 쪽에서 분류하는 장치를 거쳐서 흐름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는 그런 반응 타입이 연속식, 컨티뉴어스 타입 그런 반응 장치다. 이렇게 반응 장치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은 혼합 장치의 교반 날개의 3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혼합 장치의 교반 날개는 날개형과 프로펠러형과 터빈형, 그리고 또 그 반응기 옆에 외벽에 붙어 있는 배풀이 있죠.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교반하면서 어떤 타입의 그 날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타입의 배풀을 쓸 것인지에 따라서 교반 효율이 틀려지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도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은 중류탑의 4가지 주변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리보일러하고 냉각기 스트레이너하고 그다음에 활류 분배기하고 그다음에 데미스터 이런 것들이 중류탑에 부착되어 있는 중류탑을 서포트하는 그런 장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리보일러는 중류탑의 온도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중류탑이라고 하는 건 끓여서 끓는 비점에 따라서 물질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온도를 줘야 되는데 처음에 히터에서 가열된 물질은 거기서는 뜨겁지만 계속해서 바닥에 고여있는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텀에 고여있는 물질은 계속해서 끓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보일러다. 그리고 냉각기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것들은 만약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아니면 온도 조절용으로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활류 분배기는 이 디스틸레이션 타워에서 분류한 물질들이 전부 다 그 어떤 프로덕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리커버리해서 제품을 한 번 더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해야지만 수율이 좋거든요. 제품 수율이 좋기 때문에 어떤 리커버리 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활류 분배기이고요. 데미스터 같은 경우는 중류탑 안에 채워져 있는 충전 물질이 탈락돼서 이동할 경우에 그 이동하는 이 탈락된 부속품이 다른 장치로 가게 되면 펌프나 이런 데 끼게 되면 큰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탈락된 물질을 제거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중류탑 상부에 데미스터라고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기업 탱크의 통기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기업 탱크이기 때문에 오픈 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압이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밸브가 없이 그냥 배관 하나를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벤트고요. 통기 밸브는 이제 브리더 밸브죠. 이거는 안에 휘발성 물질이나 조금 누출되면 좋지 않은 물질을 저장하는 그런 상압 탱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없으면 통기 밸브는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과압이 걸리게 되면 브리더 밸브는 열려서 과압만큼만 배출하고 다시 잠기는 거죠. 그게 브리더 밸브이고요. 만약에 이 저장하는 물질의 인하점이 100도 F 미만이다. 37.8도, 우리가 얘기하는 38도 미만이다. 그러면 플레임 어레스트라고 하는 그런 화염 방지기까지 같이 추가해서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번에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경보 설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인화성 물질, 가연성 물질하고 독성 물질하고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가연성 물질의 경우에는 폭발 하한이라고 하는 그 값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폭발 하한이라고 하는 거는 점화원을 댔을 때 최초로 불이 붙는 온도가 인하점입니다. 여기서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연소의 3요소가 다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점화원을 붙였으니까 점화원이 있고요. 주변에 산소가 있었고 충분히 연소할 수 있는 연료가 있었던 거죠. 그 충분히 연소할 수 있는 연료의 농도가 폭발 하한 값입니다. 그런데 이 가연성 가스 농도 감지기의 경보 설정 값을 폭발 하한에 설정을 해놓게 되면 너무 위험하죠. 점화원만 있으면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가연성 가스 그 감지기는 경보 설정 값은 이 폭발 하한의 25% 이하로 설정해라. 이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독성 물질이다. 독성 물질 같은 경우는 폭발 하한이 없잖아요. 인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TWA,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하는 1일 8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괜찮은 농도가 TWA 노출 기준인데 그 농도에 도달하면 감지해라. 왜냐하면 그 농도를 벗어나게 되면 급성 농독처럼 죽지는 않지만 인체에 위해할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경보성 설정치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경보 설정 기준입니다. 예, 여태까지 그 강의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80분 안에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건너뛰거나 많이 설명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어려운 걸 알면서도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그 S-OIL이죠. 옛날에 쌍용정유에서 이니셜 스타트업 멤버로 BCC라고 하는 벙커시 크래킹 센터를 처음에 상압 가동할 때 참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 생활은 현대해상 위험관리연구소라고 하는 어떤 회사를 진단하고 리스크를 그레이딩하는 그런 업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공안전 기술사하고 산업안전 지도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부하고 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어디 가서든지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라이센스가 받쳐주는 그런 라이센스에서 오는 그런 이제 안정감이 크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틀리고요. 특히나 산업안전 지도사의 경우에는 면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의사면허 이런 내용을 하잖아요. 이 지도사는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안전관리 대행도 할 수 있고요. PSM 자체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사하고 맞먹는 그런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만약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과정이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습득하시면 좋은 성과를, 모든 분들께서 좋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으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흡하지만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뵐 기회가 있다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